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전기차 평가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뭐 때문에? 뭐가 문제냐? 이쯤 되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나름 차 많이 타봤던 사람들도 왜 저렇게 엉뚱하게 평가를 할까? 이유는 전기차에서 뭐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지 그 구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상품을 평가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요한 기능서부터 우리 체킹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하다고 하면 두 가지로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느끼게 하는 부분의 주요 핵심 부품. 그 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차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이끌어내는 부품, 이 순위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의장치, 옵션. 이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어떤 장치들이 가장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비싸냐. 다시 말해서 그 자동차를 구성할 때 가장 높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부품이냐.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부품들이 가장 가치가 있고 자동차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SOC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SOC. 시스템 온칩. 스마트폰 이전에는 각각의 장치들이 하나씩 플러스 돼서 하나의 전자기기든 장비든 구성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걸 하나의 칩에 다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평가할 때는 SOC 설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전기차가 바로 이 SOC, 시스템 온칩과 같은, 다시 말해서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하면 전기차의 기본 파워트레인과 전기차의 효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간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수명, 이것까지 다 아우러서, 그리고 또 자동차로서의 주행 안정감, 네, 전체적인 가치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비용, 최고의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준 높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플랫폼은 경량화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적은 배터리로 더 긴 주행거리가 가능하게 할 만큼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발열 제어가 배터리든 인버터든 열화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소비자들에게 약속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새로운 전기차에 맞는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줘야 됩니다. 이걸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규격의 이 진보되고 확장되고 가치가 높은 플랫폼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기업들의 제품을 찾아내서 그 자동차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자동차를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직 낯섭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플랫폼이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 인버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EGMP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인피니온의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 6개로 구성이 됩니다. 삼성모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럼 그 인버터의 파워 모듈, 실리콘 카바이드의 파워 모듈을 6개 포함한 그 보드가 이제 SOC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보드, 이 인버터에 들어가는 칩셋, 이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주문을 해서 수주를 하려면 1,400불? 네, 그 이상 가격표가 매겨져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체들은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받기 때문에 얼마에 받는지 그거는 뭐 내부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생각보다 비쌉니다. 자, 이런 비싼 부품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전압에서 스위칭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요,
150도가 넘어가면 반도체 성질을 잃습니다. 그럼 안정적인 스위칭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내구성, 열에 강한 소재로 높은 전압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전류량을 통해서 파워 반도체로서의 전력 스위칭을 제대로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신뢰도 높은 부품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OBD 꼽아가지고 뭘 봅니까? 인버터 온도 얼마까지 올라갔지? 얼마나 잘 제어야 되나? 중간 정도로. 네네. SOC가 20%인데 370까지 잡혀 지금. 356, 357, 지금 18.5%로 떨어졌어요. 출력 제한이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다가 지금 배터리 온도 아직 40도 안 넘었어요. 인버터 온도도 40도 안 넘어 39도예요. 이 배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 전지가 파우치형으로 들어가서 모듈팩으로 구성하거나 원통형이 들어가거나 뭐 리튬 이산철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받아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화돼서 어느 브랜드든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배터리 팩의 평균 2천만 원이 넘어요. 원가 비중이 역사상 자동차에서 이렇게 단일 부품의 원가가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SK온이나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CATL이나 이런 데서 받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는 뭐 받아다가 쓰는 그 배터리는 똑같은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터리는요, 인터컬레이션이라는 그런 작용으로 충방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부하를 내고 이게 다시 그래파이트 층에서 파일처럼 층층이 전자와 결합해서 다시 충전 상태를 유지해서 다시 전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순환을 합니다. 이걸 인터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구조가 서서히 열화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OH, State of Health, 배터리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대체적으로 70% 정도 수명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전기차에서는 이제 못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ESS로 쓰던가 아니면 다시 인터컬레이션 현상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무너진 구조를 다시 복원하는 재생을 하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니켈 코발트를 빼내고 리튬을 빼서 이걸 제공종으로 다시 투입을 하거나 재활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터컬레이션 이 과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열입니다. 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를 얼마나 잘 열 제어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기술력입니다. 셀마다 충전할 때, 방전할 때 수백 개의 셀, 원통형은 수천 개가 들어가죠. 2170은 뭐 4,000개 정도 들어가고요. 4680은 그보다 더 셀수를 낮추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대형화하고 셀수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각각의 셀 레벨링을 하는 게 셀 수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셀의 온도, 가장 낮은 셀은 몇 도지? 가장 높은 셀은 몇 도인가? OBD를 통해서 계속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그걸 한번 보면 판단을 합니다. 여전히 11%예요 지금 SOC가 11%인데 300 이상 출력이 잡히고 회생제동도 300 이상 들어오고요. 지금 배터리 온도 45도, 맥스가 45도고 미니 39도, 인버터가 54도입니다 한마디로 7,200만원짜리 전기차 585마력짜리로는 미친 제어네. 이거 미친 제어야.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와요, 받아옵니다. 이제 이걸 인터컬레이션 이 과정이 최대한 오래 유지가 돼서 SOC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는 그 제조사가 이걸 전기차에 실었을 때 열 지열을 얼마나 잘 기술적으로 세심하게 충전 시 셀 레벨링을 잘하고, 전기차는 방전 시 레벨링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방전 시에는 레벨링을 안 하는 구조인데 전체적인 임피던스 제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 비싼 부품을 받아다 왔는데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 배터리를 BMS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오래 배터리의 SOC가 유지되도록 그 기술력을 투입한 그 제조사의 전기차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전자제품을 수천 대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실 때 보면 어떤 분은 1년도 안 돼서 배터리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3, 4년 지났는데도 멀쩡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난 괜찮아. 이게 어떤 현상에서 생기느냐면 인터컬레이션 이것이 사용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2008년도에 사용했던 노트북 그 배터리를 아직까지 살려서 SOC 80까지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제품은 단순하게 BMS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사용자가 사용 환경에 따라서 배터리를 막 세심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수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BMS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BMS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고 높은 수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 2천만 원이 넘는 부품에다가 이 배터리를 최대한 고객들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 충전을 얹어도 문제가 없게 그리고 고방전, 고충전, 전력 단위가 높아지는 그 상황에서도 고르게 셀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이거 말하자면 이 열 관리는요 엔지니어들에게 삽질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비용과 노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구현한 업체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 그 모듈 인피니온에서 제공하는 그 SOC가 대충 뭐 1000불이라고 잡고 배터리는 15,000불, 16,000불 막 이래요. 이런 부품들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오래 신뢰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제어해 놨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체 조금 들어가 가지고 몇십 불 안 하는 그 알루미늄 로암, 뭐 너클 이거 진짜 얼마 안 해요. 이런 소재 관련된 거는 그렇게 비용 증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고서 다른 건 다 제쳐주고 어떤 전기차가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스위칭에 높은 기술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배터리를 장시간 안정적으로 높은 전력을 출력하거나 방전했을 때 셀 레벨을 통해서 온도 격차를 최소화하고 최고로 상승하는 온도 이 제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가지고 그저 그런 상태의 전기전자 제어에 그 기술만 투입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전혀 돈을 쓰지 않고 혹은 많은 비용을 투입한 기업 대비 절반도 안 썼는데 로우암에나 알루미늄 합금 넣고 뭐 너클 알루미늄 합금 넣고 이러면 그게 돈을 때려 부은 건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마치 식당에 갔는데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국밥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이것 봐 깍두기가 이렇게 맛있는데 이 식당이 얼마나 재료비를 아끼지 않고 돈을 때려 부은 식당인지 딱 알 수 있잖아. 여기는 진짜 끝내주는 식당이야. 국밥은 평가도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건 주 메뉴잖아요. 주 메뉴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평가가 나옵니다. 플랫폼!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 내연 자동차 시절처럼 단순 뼈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플랫폼은 SOC 개념이에요. 시스템 온칩 개념입니다. 전기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 모터와 인버터, 배터리와 BMS,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 이게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성도, 그리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또 그로 인한 자율주행 관련된 안정성, 더 나아가서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소비자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뢰도 있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돈을 정말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링은요, 거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알루미늄 암 몇 개에 몇백 배, 몇천 배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혀 안 보시고 왜 그 하체 부분에 몇 개의 암에 집착하느냐.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수준도 높고 뭐 훌륭하네요. 그런데 하부도 보니까 암도 좋은 거 썼고 뭐 서브프레임이나 이런 구조도 괜찮네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혹은 뭐 플랫폼은 좋은데 암이나 이런 서스펜션의 기타 그 외의 부분들은 조금 돈을 아꼈네요. 이런 부분 감안하십시오. 이렇게 고지하는 정도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ID4가 측면 충돌에서 B필러의 손상이라든지 뭐 이런 안전도에 있어서 ID5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다. 그러니까 ID5는 아주 수준이 낮은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주행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죠. 휠베이스와 전장 이 비율을 잘 보시고 공차 무게 대비 휠베이스를 잘 보시라고요. 2톤이 넘어가는데 2.7m 휠베이스에서 하중 이동이 앞뒤로 일어나게 되면 무게 쏠림이 더 크게 일어나니까 스티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여러분들 3 시리즈가 점점 휠베이스가 늘어나는 줄 아세요? M3 보면은 계속 휠베이스가 늘어납니다. 왜?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중량이 1500kg대에서 1600kg, 1700kg대로 늘어나니까 휠베이스를 계속 짧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급격한 코너링 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앞뒤로 무게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요. 휠베이스가 2850입니다. 2850이면 거의 중형에 가까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독일 브랜드들이 이런 걸 정말 칼같이 잘 합니다. 그런데 2.1톤이 넘어가는 그 무게를 2.7m대, 2.765 이 휠베이스에다가 딱 얹게 되면 그거 조심해서 타셔야 돼요. 한계점 넘어갈 때 반성 모멘트 이거 컨트롤하기 어려운 형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휠베이스가 이 충돌 측면 안정성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거 복잡하게 공학적인 얘기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나무 젓가락 하나면 설명이 됩니다.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맨 끝을 잡고 이렇게 부러뜨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를 조금 이렇게 짧게 잡고 부러뜨리는 게 쉽겠습니까? 자, 길게 잡을 때 가운데에 충격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부러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휠베이스가 이렇게 딱 양끝을 잡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왜? 캐빈룸이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A필러, C필러 강력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지지대의 중간 이 공간 부분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게 느린 상태와 요거를 이렇게 짧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 금방 결론이 나오죠. 아이오닉5나 ID4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해서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는 대중차입니다. 특별하게 소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뭐 2배 이상 가격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오닉5가 3m예요. 3m를 ID4처럼 2.765m로 이렇게 딱 끝을 줄여서 잡았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9.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줄여서 잡았다고 하면 아이오닉5의 측면 B필러 쪽에 충돌했을 때의 현상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현대는 왜 이걸 몰랐겠느냐. 알죠. 당연히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3m로 늘려서 충돌 실험에서 휠베이스가 작은 모델 대비 좀 더 찌그러짐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3m의 휠베이스를 넣느냐. 첫 번째는 공간 활용성이 가장 전기차에서 중요하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2톤이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전기차가 휠베이스가 이 정도는 돼야 앞뒤로 발생하는 하중 이동에 따른 안정감 저하 현상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실험에서 안전하다, 9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활용 문제와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안전까지도 적절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폭스바겐의 생각은 어떨까요? 폭스바겐도 그거 잘 알죠. 근데 어떻습니까? 무게를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은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휠베이스를 확장시켜 놓으면 독일차가 바보스러워졌다, 핸들링이 둔해졌다 평가를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2.7m대로 줄여놓으면 그러면 동작도 빠릿빠릿하게 느껴질 거라고 해서 뭐 성능적인 단점이나 경량화에 대한 단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충전 속도의 단점, 또 뭐 편의성의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충실한 전기차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필, 본질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필하기도 좋고, 측면 충돌했을 때 짧은 휠베이스, 다시 말해서 양끝을 이렇게 좁게 잡는 효과로 인해서 찌그러짐도 훨씬 덜해서 더 안전한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에서 그냥 구성을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들 안전한 차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휠베이스 짧은 고성능 스포츠카들 보면 측면 딱 충돌했을 때 보면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요. 이게 다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물론 뭐 경차와 같이 아주 뭐 가볍게 소재 자체를 막 싼 거 써서 생기는 그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휠베이스가 짧아도 측면하면 많이 찌그러지는데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4는 비슷한 급의 구조와 비슷한 급의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모델이면 이 구조에서는 휠베이스 그리고 그 지지대 간에 앞차축과 뒷차축 A필러와 C필러 간의 그 지지대 사이의 공간의 면적에 따라서 충돌 안정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기술력 차이가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의 차이인 겁니다. 이걸 보고 와, 이거는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고 이건 이렇게 안전한데 아이오닉5를 휠베이스를 줄여서 이 양끝 잡는 걸 이렇게 줄여보시면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전기차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귀찮다고 안 하시면은요 계속 앞으로 이번에 ID4, Q4 이런 이견이 다름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 그걸로 인한 계속 잡음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조금만 이렇게 시간 내셔 전기차의 구조 파악해 보시는데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가치 그리고 중요 이 포인트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적인 특이점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걸 판단하는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셔야 되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